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영원히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던 미국에서의 생활도 6개월 정도 지나자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처음엔 길을 다니다 총을 맞지 않을까 삥 돌아서 가야 했던 홈리스들의 무리 앞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되고, 강아지만한 쥐들이 지나다니는 뉴욕 지하철에서도 샌드위치를 먹으며 기다리는 내공이 생겼다. 북적이는 타임스퀘어 앞에서 커다란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관광객 가족들을 보면 원래부터 뉴욕에 살았던 사람인 마냥 먼저 다가가 길을 알려주기도 했고, 식당 브레이크 타임엔 배달용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에 가서 혼자만의 피크닉을 즐기며 몽상에 잠기기도 했다. 다 같이 어리버리한 영어를 구사하는 어학원의 친구들이 아닌 진짜 뉴요커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건 유학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내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교재를 펴고 어학원 숙제를 급하게 하고 있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몇몇의 젊은 청년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가 도와줄까? 내가 정신없이 워크북에 문장들을 쓰고 있었을 때 그 문장들의 문법이 대부분 틀린 답이었나 보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은 내가 엉뚱한 문장들을 적는 걸 보다 못해 웃으며 말을 건넨 것이다.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나로서는 낯선 이들의 호의를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뉴욕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에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중국계 미국인들이었던 그들은 한 명은 수사관, 두 명은 뉴욕 경찰인 NYPD였다. 나에게 미국 공무원 친구들이 생긴 것이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가끔씩 주말에 만나 관광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뉴욕에 살면서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의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나 또한 한국에 살면서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보거나 한강 유람선을 탄 적이 없는 걸 떠올리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신나는 것은 그들의 아이디 카드를 내밀면 동행하는 나까지도 대부분의 뉴욕 관광지가 공짜로 출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얼떨결에 알게 된 공무원 친구들 덕분에 그동안 가고 싶었던 뉴욕 내 미술관, 박물관들을 프리패스로 줄도 안 서고 입장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뉴욕 경찰이었던 마이클과 그의 여자친구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 소호거리의 선술집에서 모였다. 그곳에 가보니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순수 미국인부터 프랑스계, 아랍계, 동양계 다양한 인종의 청춘 남녀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차려입고 올걸 싶었다. 마이클과 션은 나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한 명씩 악수를 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된 내가 어학원 10레벨 중 겨우 6번 레벨을 엊그제 통과한 내가 진짜 뉴요커들과 함께, 그것도 로컬들만 안다는 핫플레이스에서 놀고 있다는 게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내일 어학원 가면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생각으로 휴대폰으로 부지런히 사진도 찍어두었다. 파티가 끝나고 나니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맨하탄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 할렘가를 거치고 올라가야 하는 업타운만 아니라면 대부분 동네들이 한밤중에도 걸어서 귀가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팬시한 맨하탄이 아닌 월세가 저렴한 퀸즈, 그것도 맨 그 지하철 종착역인 프러싱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이 집을 구할 때 제일 싼 집을 찾고 찾다가 구한 집이었다. 언젠가 어학원이어 문화센터에서 발레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함께 수업을 들었던 클래스메이트들이 프러싱에 산다는 나의 말을 듣고 슬슬 나를 피하기도 했다. 이상한 마음에 사전에서 프러싱을 찾아보니 하수구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하수구 동네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2층에 살았다. 맨하탄과 한창 떨어진 퀸즈라 하더라도 최소한 $500가 월세 시세였는데 벼룩시장을 통해 이 집의 주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월세가 한 달에 고작 $200라는 말을 듣고 모든 짐을 챙겨서 바로 찾아간 게 실수였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설마 이걸 집이라고 한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이미 날은 저물고 갈 데가 없었기에 그날부터 나는 마룻바닥이 얼음보다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 되었다. 계단 모양을 흉내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확인한 내부의 모습은 다행히도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집의 형태였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엔 매우 창피한 집이었다.
에이, 이런 이국 땅에서 누굴 초대할 일은 없겠지 생각했었는데 그런 날이 오고야 만 것이다. I will take you home. 늦은 밤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션이 함께 지하철 타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다. 션은 나보다 5살 위의 중국계 미국인이었고 정부에서 일하는 디텍티브, 즉 탐정이라고 했다. 디텍티브? 그럼 막 죽은 사람도 보고 그래? 웃으며 장난스레 물었더니 업무용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안에 찍어놓은 현장 사진들에 시체 사진이 잔뜩 있어 라고 말했다. 수사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푸근한 인상에 마치 오래 알고 지내온 동네 오빠와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다. 션과 대화를 나눌 때면 그렇게 안 되던 영어도 신기하게 술술 나왔다. 션과 함께 지하철 타고 스테이션에 내려 또다시 20분을 걸어야 내가 사는 집, 아니 컨테이너가 나왔다. 밤길이 무서우니 나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가긴 했으나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는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기 싫어서 입술이 바짝바짝 탔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션과 친구들이 내가 컨테이너에 사는 걸 알면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주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We are almost there. 이제 거의 다 왔다. 데려다줘서 고맙다란 말을 도착하기 3블럭 전부터 계속했지만 거의 다 왔는데 뭘 집 앞까지 가자 하며 션은 눈치도 없이 계속 따라왔다. 화를 낼 수도 없고 딱히 거절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영어가 생각나지 않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희멀건한 컨테이너 집이 보였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막내가 걱정되어 안 자고 있는지 룸메이트 언니들의 방에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뚜벅뚜벅 걸어서 그 앞에 멈춰섰다. 다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힘없이 나는 손으로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집이라고? 션은 놀란 듯이 큰 소리로 물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밤 골목길에 그 목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그럼 그렇지. 내가 부유한 집 딸인 줄 알았을까? 그래서 나를 끼워줬던 걸까? 처음부터 나는 하우스페이 $10 받고 일하는 웨이트레스고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말할 걸 그랬나? 아무리 실망해도 그렇지. 저렇게 사람 민망하게 큰 소리로 되물을 건 또 뭔가? 이런저런 생각에 얼른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션이 다시 다그친다. 큰일이다. 당장 이사 가야 해, 너. 어? 이건 또 뭔 소릴까? 아무리 사람이 살 집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사를 가라 마라 말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니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한쪽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킨다. 션이 가리키는 손끝을 보니 우리 컨테이너 집 바로 앞에 일자로 늘어선 전신줄과 전깃줄이었다. 그리고 전깃줄에는 몇 개의 운동화들이 서로 끈으로 묶여서 걸려 있었다. 아, 저거? 나도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전깃줄에 걸려있는 그 운동화들을 보곤 했는데 며칠에 한 번씩은 운동화들이 바뀌어 있곤 했다. 어떨 땐 하얀색 스프리스, 어떨 땐 팀버랜드 등산화, 또 어느 날엔 운동화 대신 남성 갈색 구두가 끈으로 묶여 걸려있을 때도 있었다. 여기 동네 애들의 놀이가 참 요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었다. 션이 내 두 팔을 꽉 붙들은 채 주변을 휘 돌아보며 살펴본다. 친근한 동네 오빠 같았던 서글서글한 눈빛은 사라지고 진짜 수사관 같은 매서운 눈빛이었다. 그리곤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 운동화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새벽마다 어떤 남자들이 니네 집 앞에 모였다 사라지곤 하지 않았니?